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금요일입니다. 정말 빠르게 핵심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CPI는 높았는데 PPI는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틀 전 미국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런데 어제는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혹시나 진짜 그 평행 세계 같은 곳에서는 PPI가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그런 미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현실에 생겼다면은 야, 진짜 어제 미국 증시 난리가 났겠구나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며 미국 증시가 환호를 했고요. 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7월 금리 인하 뭐 그런 거 꿈꾸지 마라. 12월에 빨라야 12월에 첫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언급까지도 했고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 등 다른 전문가들은 아무리 그래도 야 이거 올해 대선도 있고 아마도 알게 모르게 정부에서 압박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7월에는 한 차례 인하를 시작할 것 이러한 예상도 있다고 하니까 정답은 없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는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벌써 4.57입니다. 이러다가 5.0까지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생각을 하나 하자면은 만약에 4.8, 4.9 이렇게 간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채권을 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고도 볼 수 있겠죠. 향후 한 몇 년간 가장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는데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우리가 이제 채권을 사야 될 때가 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애플 생각보다 잘하네. 비관론이 많았던 애플 어제 오랜만에 불기둥을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AI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희길이 애플의 AI 속도가 느리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애플은 인공지능에 초점을 둔 M4 프로세서 생산을 곧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오랜만에 어제 애플은 거토양 한번 터트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시간 내에서는 마지막엔 다시 플러스로 끝나긴 했지만 갑자기 뭐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도 잠시 보였다고 합니다. 자, 과연 오늘 저녁 애플은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는 저점을 다진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아이폰 수리비가 싸진다. 애플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유저분들은 좋아할 만한 소식이겠는데요. 올 가을부터 아이폰 15 이상은 중고 부품으로도 수리를 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이폰을 우리가 수리를 하려면 새로운 정품으로만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많이 비쌌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중고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수리를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고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카메라 등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유럽도 동결, 한국도 동결. 물가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유럽도 한국도 동결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4.5로 동결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6월에는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한니길이 그 페드가 이제 못 내린다, 뭐 12월에 내린다 이러고 있는데 지네가 뭐 이렇게 혼자 할 수 있겠어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유럽에서는 페드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인플레가 잡히면 그냥 인하할 거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만큼 고금리 상황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도 동시에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3.5% 동결이 나왔으며 다만 이창용 총재는 유럽과는 좀 다르게 하반기에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도 한국은 지금 현재 3.5% 아니겠습니까? 유럽처럼 뭐 4.5%이 정도로 엄청나게 높진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버틸 힘이 있다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고금리 장기화 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할 것 같은데 이러한 소식이 우리나라 부동산에도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 있게 잘 봐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3조나 사라졌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연 4%대 예금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3%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국내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을 확인한 결과 우대금리를 포함해도 연 3.4%까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 자금 이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3월 정기예금 잔액은 전월 대비 13조 원이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대기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시 입출금 예금액은 전월 대비 48조나 증가해서 조금은 눈치 보는 금액도 많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 금리가 좀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다시 금리 올리니 많이 이런 얘기까지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예금이나 적금을 노리신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면은 살짝 유리한 그러한 상품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혹시나 예적금에 관심이 있다면은 앞으로 금리 추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안 좋은 소식만 가득. 저 요즘 들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조금 많이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기르분들에게 서기리씨 공포 조장을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나쁜 소식을 알려드리지만 앞으로는 좋은 소식도 꼭 찾아서 같이 여러분들의 시각을 위해서 넓은 시각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엔 또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IBK투자증권에서 셀인 메일을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분기에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고 5월에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말 그대로 주식이 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뭘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연준의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보니 확정 전까지는 상승 압력을 받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중동에서도 리스크가 나오다 보니까 유가가 오른다는 게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절대 우리 주식시장에 유리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겠죠. 단 우리의 희망은 반도체 업황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또 5월, 6월쯤 되면은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반도체 랠리도 분명 길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5월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인메이 주의를 하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오늘 갑자기 뉴스를 꺼냈어요.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이란의 직접 공격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경계 태세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 오늘 시장에서 유가 관련주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완전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또 이 와중에 미국은 전쟁 노노 플리즈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도 우리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테러가 나타났을 때 분명 뭐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액션이 없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동안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은 아마도 여기서도 이제 좀 잘 봉합되지 않겠나라고도 말할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혹시나 내가 인플레 관련주를 좀 많이 들고 있다.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방법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몇십 년 만에 중동 전쟁 이러한 타이틀이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투세 이야기가 시장에서 좀 시끌시끌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투세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대규모 주식 매도가 나타날 거다. 이러한 공포 조장 이야기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보자면은 일단 금투세는 주식 등의 소득으로 연 합산 5천만 원이 넘으면은 수익의 20% 그리고 3억 초과면은 25%를 양도소득세로 걷는 제도라고 합니다. 올해가 끝나고 이제 내년이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총선에 대패하며 폐지 법안 통과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금투세는 시작될 거다 이러한 예상이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투세를 내는 사람은 1%밖에 안 낸다고 하죠. 100명의 주식 투자자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명만 금투세를 낼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는 것은 부자 감세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주식 투자로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의 대부분은 확실히 절대 가난하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 감세 이러한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 어울리기도 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금투세 때문에 증시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금투세를 내기 싫은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야 근데 금투세 때문에 시장이 빠질 수 있다며 그리고 나도 어차피 벌면은 세금 내야 되고 일단은 조금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해볼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다시피 한국장이 좋아 보이나요? 미국장이 좋아 보이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기름들은 미국장을 더 선호하실 듯 합니다. 우리가 뭐 맨날 보죠. 오를 때도 우리보다 항상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우리보다 적게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 게 바로 미국이다 보니까 개인차는 있겠지만 미국장의 매력이 조금 더 높다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한국장의 매력은 바로 세금이 없었다라는 게 매우 큰 매력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사라지면은 국장보다는 미국장이 더 낫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큰 자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박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한익일이 근데 뭐 1% 아까 보니까 1%라며 그 사람들이 팔아봐야 얼마나 빠지겠어 뭐 해봐야 뭐 2, 3% 빠지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정상적으로 흘러갈 거니까 뭐 상관없지 않겠어 라고도 분명 말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아시다시피 상위 1%가 우리 생각보다는 더 큰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 현황을 봐도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들의 수만 보자면 3천만 원 미만을 투자한 사람들은 8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80명은 3천만 원 미만만 투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총 금액으로 보면은 이 80%의 투자자는 총 금액에서 25%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75%는 3천만 원 이상 투자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1%가 판다라고 본다기보다는 생각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빠지는 거냐 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금지 때도 외국인들이 뭐 다 나간다 한국장의 신뢰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찍혔죠. 그런 걸 봤을 때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 먹을 게 있냐 없냐 이 매력이 있냐 없냐 내가 투자를 한 다음에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그 매력이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길이 또 금투세를 내야 되는 사람 중 한 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저한테 야 그러면 너는 이거 한국 주식 안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당연히 해야죠. 세금을 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먹을 게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하고 물론 그와 동시에 미국장도 이제는 진짜 한번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지금은 현재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금투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봤고 아마도 오늘 댓글에서 이러한 금투세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공격적으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싸워봐야 우리 얻을 수 있는 거 단 하나도 없고 우리 기분만 나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쿠팡 구독료가 올라요. 쿠팡 또 와우 멤버십 구독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오는 8월부터 현재 4,990원이던 가격을 7,890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요. 아니 야 이거 또 오르냐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존 구독자들은 4,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13일부터 멤버십에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에게는 7,890원의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기존 구독자가 안 오르는가 그건 아니겠죠. 지난 인상 때도 기존 고객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 올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한 몇 개월 뒤에 올리는 뭐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쿠팡은 잘 나갑니다. 작년에 무려 31.8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은 6,100억이나 달성을 했는데요. 이 와중에 유료 멤버십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선주 빨간불. 저 맨날 보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가 또 불을 뿜었는데요. 구리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특히 전선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선의 제조 원가의 90%가 뭘까요? 맞습니다. 구리죠, 구리. 그런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가격 상승분을 전선 가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주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AI와 전기차, 데이터 센터 등 이런 부분 때문에 전선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영향도 있다고 하네요. 일론 머스크가 진짜 큰 공 쏘아 올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래프톤 목표가 26만원. 크래프톤의 신작 기대감과 주저하는 정책을 주목할 만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크래프톤은 올해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연내 출시할 계획인데요. PC 테스트로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져 초기 마케팅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2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단기간에 진행하며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 주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와 26만원으로 상향하긴 했지만 하지만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진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크래프톤이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면은 그때 저점 매수 들어가는 그 정도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진학사에서 2030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7%가 부모님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높죠. 77은. 참고로 경제적 의존에는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비중이 43% 그리고 용돈을 받는 비중이 41%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 있는 2030을 딱 봤을 때 2명 중 1명 이상은 부모님에게 꽤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캥거루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왜 독립을 하지 못했나 봤더니 응답자의 56%가 안정적인 수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죠. 이제 돈이 많다면 당연히 독립을 했겠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캥거루족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샤오미 SU7. 자, 오랜만에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샤오미가 전기차를 내놓고 대륙의 실수다, 아니다, 이거는 대륙의 실패다, 이렇게 여러 평가가 나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선풍적 인기를 끌긴 했지만 시승 운전에서 안전성 논란 등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왼쪽에 보다시피 주가는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잠시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자동차를 이렇게 쉽게 만들 수는 없겠죠. 애플도 애플카를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서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샤오미가 그거를 바로 성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샤오미는 애플과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패가 나타나더라도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체력, 그 다음에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뚝심 있게 밀어붙인다면은 지금은 사실 이게 제대로 된 출시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전기차 실험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 분명 여기저기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쌓이다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고치다 보면은 진짜 스마트카가 되어 기존 시장을 위협할 수 있을 것, 이러한 얘기도 한다고 하네요. 중국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내연차 업체가 유리해요.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늦어지는 등 가깝다고 생각했던 미래차가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서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차 대세 시장이 살짝 뒤로 밀렸으니 기존 내연차가 유리한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B증권은 현대차를 주목하라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그때 네가 그러지 않았어. 자동차 수요가 떨어지면서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KB증권이 봤을 때는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향폭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지금 미칠 듯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차를 살 때 상대적으로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판매량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과연 환율이 현대차를 살릴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귀주모테주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 한때는 없어서 못 팔았던 마오타이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한 병에 45만원까지, 무슨 술 한 병이 45만원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3년 전만 하더라도 75만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오타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뭔가? 바로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3월 CPI는 예상치를 밑돌고 PPI도 18개월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디플레이션 걱정, 그 다음에 침체에 대한 걱정,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오타이를 생산하는 귀주 모테주의 주가도 빠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용!